그냥 유방암 걸린 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수술 전날까지 말을 하지 않았었고 저희 남편만 알고 있었는데 좀 그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예, 그 부분이 좀 힘들었고 아쉬웠었고 백혈병으로 사망한 전 항공사 승무원이 방사선 피폭으로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지 2년 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체력으로는 어디 가서 두 번째 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하루 그냥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힘들 만큼 너무나.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일한 50대 남성 송모 씨.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5년간 비행하며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중 절반은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장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송 씨는 2021년 4월 돌연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승무원 출신인 아내는 송 씨의 발병에 장시간 비행, 특히 북극 항로를 지나는 미주 유럽 노선 비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자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찬진입니다. 박찬진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아프지만 괜찮아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억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고통에 내몰린 약자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더 흥미로워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와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저도 방송하기에 조금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기도 열고 마음도 열고 오늘 이 프로그램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공감이 오늘의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고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노동안전부장이자 지금 객실 승무원으로 25년 차 근무하고 있는 객실 승무원 이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송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원연대라는 이름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이제 소위 물것 갑질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억눌려 있던 직원들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나와서 네 차례의 이제 회사의 잘못에 대한 그리고 오너의 잘못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집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자기 주장을 편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 명칭을 무엇으로 할까 여러 논의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연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니 직원연대로 명칭을 하자라고 이제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 명칭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 직원연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직원연대 지부로서 여태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연대라는 이 명칭이 노동조합의 명칭이다.
그렇죠. 말씀이시고 예. 지금 지부장님이시고 또 네. 노동조합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노동안전부장 이현진. 노동안전부장이세요?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아울러 이제 객실 승무원이라는 말도 일반 분들은 되게 잘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승무원, 네.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을 하고 있다. 네. 이 얘기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이 방송 나가기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어제 그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중에 민주 세력, 이재명과 결탁한 민주노총이 망국의 이상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뉘앙스로 대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그것도 정치 그룹이 하는 국가가 더 드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그 2018년 그러니까 두 번째 갑질 사건이었죠. 조현아 씨의 땅콩 해양 이후에 예. 두 번째 딸내미가 그 또 동생의 이제 갑질을 해서 갑질, 예. 대규모로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도 하면서 이 상황이 전개되고 노동조합도 발족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민주노조라고 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드신 건데, 이제 대한항공은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는 기존 노조가 있었고 신생 노조가 발족하게 된 건데, 항상 이제 기존 노조가 있는 데서 신생 노조가 발족했을 때 큰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됐고, 또 대한항공 그 오너 일가 또 경영 방식의 문제점도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해저가 많이 됐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노동 중심 또 직원 중심의 회사로 거듭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바깥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자면 노조 활동조차도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신지 지금은? 저희가 처음 발족하고 한 1년 동안인가요? 1년 동안은 꾸준히 이제 조합원이 이제 빠르게 좀 늘고 있었는데, 저희 늘어서 이제 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조합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합원 비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이제 회사와 이제 그 상대 노조에 보냈는데, 그 명단을 상대에서 공개를 하는 바람에 대거 탈퇴가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제기했었고요. 지금은 정리는 된 상태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여기 노동조합을 들면 좀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내 정보가 까발려져서 회사에 조금 밉보인 노조라고 취급받는 쪽에 멤버인 게 드러난다. 네, 그런 이유로 나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진급도 안 되고 상징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꺼려 하시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노조원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데는 제약 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하려면 이게 이제 상근자도 있어야 되고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초기에는 그 조합 사무실을 이제 회사가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어서 다른 이제 연대하는 분들 쪽 중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외부의 사무실을 얻어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은 나중에 다시 청구해서 저희가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회사 내에 일정 공간을 마련이 되어서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는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게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하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전 간부가 회사의 업무를 그대로 다 수행을 하면서 각자의 휴가를 내서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노동조합을 보면 상근자라고 해서 조합원 수에 따른 시간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만큼 노동자 활동에 올인해서 좀 할 수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담하는 그렇게 전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 수가 공개가 돼야 되고요. 그 머리 숫자만큼의 이제 제공을 받는 것인데 한번 저희가 이제 조합원이 공개된 것들이 마치 낙인 찍듯이 돼 있어 버렸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그런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그로 인해서 회사로부터의 어떤 심한 압박감을 받은 경험들이 있기도 직간접 불이익을 그렇죠. 경험했다는 그렇다고 얘기네요. 이제 저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초기에 우리가 했던 비공개 원칙으로 이 조합 일단은 조합도 조합이지만 저희 조합원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제가 그래서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밖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인원들은 기존에 공개됐던 인원수만큼만 공개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미 기오픈됐기 때문에 그럼 그 여전히 노동조합이라고 발족을 하시긴 하셨지만 독립운동 하시는 것처럼 게릴라 전투하시는 것처럼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일 수밖에 은밀한 없다고 상황 생각합니다. 속에서 하고 더 있는데 많은 수가 되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뒷 배경을 보자면 아직까지 원활하게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뢰관계에서의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진영에서 여성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밑바닥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다라는 매도를 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지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회사와 여러 소송 관계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뭐 승소한 것도 없고 고통의 기간에 있고 제 휴가조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였나요? 휴가. 여승무원들의 휴가 사용. 여승무원 생리휴가. 생리휴가. 네. 제일 여성이 많은 그 사업 단위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조차 이제 여성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지금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조가 앞장서서 활동을 해서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합병과 이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가겠다. 국가가 헬세를 들인 만큼 매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회사가 빗나가는 걸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네 분? 그 생리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그 이후에 신청하면 바로 좀 잘 나오는 날짜가 변경이 되는 절차도 개선되고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생리휴가도 반려가 되는 상황이 종종 나오고 있다라고.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승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서 휴가가 계속 반려되고 데이오픈 날인데 혹시 근무해 줄 수 있느냐 전화가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던 와중에 지난달 말부터 이제 다시 그렇게 힘들게 저희가 얻어낸 생리휴가가 다시 반려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권한으로 회사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준다, 미룬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국가 경제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해서 좋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도 안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직구 이런 사업장에서 먼저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인력이 부족한 게 지금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주머니를 차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합병을 지금 목전에 둔 입장에서
인력을 너무 광범위하게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이제 무급휴직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스케줄이 점점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 이전에 코로나 때 서비스를 줄이고 하면서 줄였던 승무원, 그러니까 편당 승무 인력 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편당 탑승 특수상이 승무원 수인데 즉 이제 비행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태국을 가거나 뭐 미국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기종에 따라서 뭐 5명을 태우거나 6명을 태우거나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비드19가 발병을 하고 나서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많은 서비스를 줄였었죠. 음료수 서비스도 안 하고 뭐 밀 서비스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되면서 그런 서비스를 안 하게 되니 인력이 이제 남는다. 라는 그 주장으로 이제 한 사람씩을 빼고 원래 5명 가던 데는 뭐 4명 가게끔 어떤 뭐 17명 가던 곳은 심한 곳은 뭐 2명을 빼는 경우도 있었었고 이제 업무를 많이 간소화했으니 줄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줄였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서비스를 이제 늘어나는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다른 모습의 서비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틀리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원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벌어졌던 어쩔 수 없이 서비스라는 상품의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였던 인력을 네. 서비스도 이제 생산 상품인 거죠. 무형이긴 네. 하지만 그 이제 상황이 개선됐어요. 코비드 상황이 이후에 이제 바뀐 체제에서는 그만큼의 뭔가가 생겼거나 원상 복귀가 된 네. 생산품이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인력이 있는데 그걸 네. 보충하지 않고 네. 이전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력 부족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늘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합병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미래에 감소될 그 네. 부분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부서도 있을 수 네. 있고 항공기 수도 어쩌면 뭐 노선도 지금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예상해서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업무 지금 현재 그 업무 로드가 강해서인지는 개개인한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퇴사자도 네,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통폐합을 하더라도 대규모 감원이나 인위적인 직원 감축, 일자리 줄이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네.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이제 노조 입장에서도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뭐 업무 형태도 좀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업무 강도가 늘어났다고 체감상 느끼는 건 맞고 그 이유를 회사 측에서는 뭐 휴가 반납이라든지 휴가를 안 보내준다든지 생리 휴가조차 반영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인력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걸 미뤄보자면 미래에 이 합병으로 해서 발생하게 된 규모의 축소를 예상하고 그 상태의 경영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네.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두 항공사가 합치게 되면 승무원들은 어떻게 이게 뭐 유니폼 또 문화도 다르게 각 회사마다 다른 문화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합쳐갈 융합해갈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디테일하게 이렇게 발표된 거는 없지만 이제 그 아웃라인만 이제 공개된 걸 보면 2년 동안 서로 항공사들의 이제 파견을 보내서 서로의 문화를 좀 체험하게 한다거나 좀 다른 점을 좀 비슷하게 교환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교육을 양대 항공사를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합병 시기에 좀 이렇게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올 작년 말 항공기 사고들로 인해서 더 경각심이 많이 생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 항공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게 이제 이게 통폐합이 되고 통합이 됐는데 쓰는 용어가 달라서 나중에 사소한 실수가 큰 뭐 사고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문화가 이제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이제 갈등이 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의 저하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이제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또 가볍게는 또 이제 유니폼은 언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입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뭐 아시는 건 있으세요?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요즘 뭐 무슨 색이라더라, 뭐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돌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아직까지. 하시고 있어서 결정된 게 있는데 숨기는 건지 뭐 아니면 진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는 건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뭐 하나의 로고에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네. 합병의 절차로 가게는 돼 있다라는 네, 이제 그렇죠. 큰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네요.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폐합 과정, 또 대한항공의 직원연대라는 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제 옆에 있는 우리 객실 승무원, 소위 말하는 항공기 승무원을 하고 계신 당사자께서 개인적으로 이 승무원이라는 업무 때문에 겪은 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제가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 2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지만 유방암이 이제 항공기 승무원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암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 방사선의 영향으로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2년에 암이 발병됐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작년에 유방암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방암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겪으셨는데 요게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가 간호사분들하고 똑같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도 상당량 되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야간 근무의 정도가 제 이제 산재 준비를 하면서 근무 이력을 봤더니 제 전체 근무의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야간 근무가. 그러니까 생리 리듬에 맞지 않은 그렇죠. 근무 환경이다. 네. 그러니까 밤을 새고 일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항공기가 이제 장거리를 갈 경우에 한 12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갈 때 낮에 가면 이 비행기는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승무원만 내리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올 때는 당연히 밤 비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 야간 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우주 방사선을 비폭량이 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북극 항로를 운항하면서 좀 연간 피폭 선량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객실 승무원, 그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도 한 법적 허용량이 6mS인데 2019년, 2018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6.0을 전후한 승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의 네, 수치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이 6mm 시버트는 다른 이제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기준이 어떻게 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법적인 기준 자체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부 항공사의 자료를 보면 법적 허용치는 이 정도지만 대부분 뭐 1점 몇, 뭐 2.0, 뭐 이 정도 아니면 1.0도 되지 않는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7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균치가. 예. 객실 승무원 평균치가. 근데 그 안에는 국내선을 탑승하는 승무원들도 있고 뭐 제한근무라고 해서 건강상이나 뭐 이런 이유로 제한근무를 하는 승무원들도 있고 그 객실 승무원마다 그 비행 시간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자면 승무원은 정규적인 노선만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시간만 비행을 한 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어지는 업무량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고 네. 그 노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극 항로라고 해서 북극을 기반으로 한 이제 유럽이나 미주 지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자체의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그 네. 북극 쪽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폭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노선으로 가는 비행편이 내가 더 많으면 그렇죠. 더 많이 노출되는 네. 것이고 네. 이런 환경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2023년에 네. 한 신문사 보도에 의하면은 사후에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었고 이분은 이미 그때 돌아가신 걸로 네. 기사상에는 나오는데 이후에 이분의 이제 산재 원인이 우주 방사선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됐다. 네. 그게 원인이었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맞는 기사인가요? 내부에서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승무원들한테 이런 고위험 군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혹은 뭐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분의 판결문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뭐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사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거나 뭐 그만두시고 산재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산재 인정받은 사례가 그분 하신 건까지 재작년 8월까지 재작년 11월까지 8건이나 있습니다. 그게 모든 항공사인가요? 아니면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7건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이 1건입니다. 네. 대형사 2곳만 8건이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말 보도를 보면 LCC 승무원들이 오히려 더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있다, 뭐 강화를 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LCC나 다른 항공사에서 이런 사례로 그 뭐 산재를 받거나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드러난 바는 좀 없네요. 제가 모르시는 알기로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숨겨져 있는 어떤 사실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밖으로 안 드러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주 방사선 하니까 우주만 나가면 받는 거지 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뭐 매번 뭐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지만 과도하게 어떤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것조차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사선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업무적인 이제 특성에 의해서 승무원들은 더 많이 방사선에 노출된다. 네.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해당 승무원님께서는 이게 본인의 산재가 방사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산재라고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제 판결문을 보면 우주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재해다라는 이제 답변은 없는데요. 네. 그 위원들의 그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은 인정을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이게 나는 방사선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본인은 인지하시고 그런 이제 재심을 요청하신 건가요? 네, 심사를 그래서 이제 우주 방사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 노동 그리고 교대 업무 뭐 이런 거 근무 환경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상 재해다라고 산재 신청을 했었는데요. 교대 근무에 대한 건은 인정이 되었으나 우주 방사선에 대한 건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판결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우주 방사선과 관련된 산재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셔서 심사를 요구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우주 방사선에 대한 이제 이런 산재 사례가 처음 나온 게 2020년인데요. 그분도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힘들게 산재 신청을 했고 법원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 판결이 나오고 1년 반 만에 6건 정도의, 그러니까 5건이 더 나와서 초탈 6건의 암 산재 인정 사례가 우주 방사선의 영향이 크다. 예. 그런 건들이 나온 걸로 봐서 좀 많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인지를 했었고요. 직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급식 시설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것처럼 폐암에 걸리면 바로 뭐 몇 년 일하셨습니까? 8년 일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럼 뭐 역학조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서 뭐 뒤도 안 보고 산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치 6mm 시바트 회사는 6mm 시바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파악했을 때는 최고치가 5mm 시바트가 넘는 분도 계셨고 뭐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치가 아까 2.7이라고 저희 그 정도라고 저희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부장님? 거기 기준치는 저희랑 똑같이 6mm 시바트인데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치는 한 1mm 시버트를 넘지 않습니다. 0점 몇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노조에서 여러 연구기관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도 한 부분인 이유는 승무원의 건강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의 비행 시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밝혀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승무원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설문 조사를 지부에서 했었는데요. 그 설문 결과를 보면 저희 암 발병 퍼센티지가 전체 설문자 응답률의 6% 정도였습니다. 일반인의 한 2% 정도에 비하면 그것도 한 3배가량 비율이 훨씬 높다. 높은 거고요. 물론 이제 전체가 다 설문에 응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설문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온 데에는 환자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다른 유방암이나 여성 호르몬계 질병에 이제 여성 승무원이 그것도 이제 30, 40대 되는 젊은 승무원들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다. 우주 방사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이제 당사자분도 그 질병을 앓게 됐는데 네. 이 과정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험이었나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시고 또 이 과정에서 내가 이제 지금 뭐 보통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프니까 치료를 위해서 회사를 관두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근무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하니 앞으로 내가 이제 이 병이 낫더라도 또 악화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포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겪으셨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에 그 민주노총에서 암 환자 찾기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그 객실 승무원이 6분이나 이제 암 산재 신청이 승인된 건을 봤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반려된 건도 2건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분명히 이 암 산재 인정된 사례가 지금 기간이 적은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6건이란 거는 상당히 큰 네. 인도수네요. 네. 그 이전에 많이 이제 쌓여 모르고 있지 또 않았나. 지나갔어요.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네. 범위에 데이터 네, 범위에 네, 네. 통계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이제 국회 앞에서 좀 시위도 하고 이것을 이제 좀 우주 방사선이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 젊은 승무원들이 많이 아파한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시위도 했었고요. 저희들 이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도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2022년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월 있다가 수술하고 하면서 몸이 회복되면 될수록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꼭 산재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여성 그 호르몬계 질환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좀 많이 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데 저는 가족력이 없었고요. 근데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예. 만약에 제가 이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이게 엄상재해라는 게 인정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그 저희 아이들에게 가족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량 저에게는 이 산재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산재는 쉽게 인정을 회사에서 해줬나요? 회사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까지 갔고 이 부분이 좀 산재 신청하기가 어려웠던 게 노무사분들이 일반 업무에 대한 이해는 많지만 저희는 이제 노동법 뭐 근로자보호법 뭐 이런 것뿐 아니라 항공안전법을 알아야 하고 저희 업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 이제 뭐 그 항공기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특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 업무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근무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편견상으로 이제 저도 예전에 땅콩회항 겪을 때 회사에서 그 박창진 씨 강노동으로 일 안 해요. 한 달에 80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면은 30일로 나름 몇 시간도 안 되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네. 그런 이해도의 부족. 그런 것들이 큰 이제 장애물로 다가왔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다 헤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를 인정받고 복직까지 하셨는데 복직하고 나서는 그러면 뭐 물론 그 방사선에 관련된 근무 환경의 문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까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이제 근무적 환경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받는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사의 배려 혹은 뭐 그 차후에 개선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움을 제대로 주고 있나요? 처음에 제가 복직했을 당시에는 이제 산재 신청한 상태이긴 했지만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비행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산재 인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뭐 급여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보상받아야 할 뭐 병원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회사랑 소통이 되었었고 일반적인 그 예전에 제가 하던 국제사원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1월에 제가 복직을 했고 한 조금씩 비행 시간이 이제 항공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서 비행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었겠죠. 4월 중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분명히 병원 가서 열을 재면 열은 없는데 몸살처럼 저는 열이 있는 열감을 느끼고 뭐 계속 감기에 걸리고 뭐 중이염이 오고 계속 면역 질환이 거의 한 3주 정도 계속 휴증이라고 느껴지는 네, 증상이 그런 있었나요? 예, 그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제한 근무를 신청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국내선의 뭐 시간 제한으로 좀 짧게 그리고 적게 근무하는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산재 승인 받은 거를 저희를 담당하는 그 의사분들께서 아시게 되고 나서부터 국제선으로 올라가는 게 승인되지 않아서 지금은 국내선만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선 스케줄 위주로 하는 거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뭐 또 이제 지금 몸 상태가 나아졌다라는 인정도 이제 지금 뭐 회사하고의 어떤 뭐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서 이제 이전 같은 비행을 안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이제 스케줄 조치라든지 어떤 승무원이라도 내가 느끼기에 나는 이제 어떤 병의 징후가 있다 혹은 병을 겪고 나서 그래도 일은 나는 계속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왔을 때 어떤 적절한 조치, 뭐 스케줄에 대한 배려라든지 급여 보상과 관련된 이게 뭐 승무원들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쵸. 뭐 소득이 이걸 줄이게 되면 더 줄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회사 차원에서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작동이 되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복직하게 되면서 복직하고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이전에 1년 정도 휴직을 했었는데요.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그 휴직했던 부분이 근무로 바뀌게 되고 그 무급휴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근무 형태로 바뀌어서 이제 급여는 받았습니다. 급여는 그러면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나는 질환을 알았고 뭐 수술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산재라는 게 인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휴가를 써서 네. 무급으로 네. 쉴 수밖에 없는 기간이 1년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오늘 1년 동안 회사가 나쁜 표현으로 뭐 꼬장을 부렸다. 그냥 뭐 포기하도록 만드는 기간이었다라고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거는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기간을 이제 방치,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은 회사 내부의 뭐 어떤 규정의 절차에 따른 거였나요? 아니면 보통 1년 이상 산재 인정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제 경우는 이제 신청하고는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신청 이전에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 좀 길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몸이 수술하고 나서 좀 회복이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진 면도에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네. 사유도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받고 나는 산재 보험료를 노동자들이 다 의무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기업도 일정 부분 부담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내 노동의 그 대가 중에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아프면 저희가 이제 외부에 그 사금융기관에 그런 이제 건강 관련 보험을 넣어보면 청구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뭐 해당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절차상으로 본인이 개인이 극복하고 주장하고 요구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네. 상당히 있었다 이런 말씀인 네.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산업안전보장법 네. 에 보면 그
그 항공 종사자의 그 산재 리스트에 유방암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쉽게 안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다 이제 그 심의위원회로 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그 땅콩양이라는 사건으로 그 산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데 아마 지금은 산재 신청하실 때 회사의 직인을 받아서 꼭 갈 필요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때 회사에서 거의 뭐 8개월인가 5개월인가 좀 이제 10년 전 일이라 저도 헷갈리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인, 그 직인을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를 산재보험공단에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소송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아니 본인이 낸 돈으로 보험료를 받는 건데 왜 그 기책 사유가 있는 회사의 직인을 받아오지 않으면 이게 인정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개선이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을 외부 병원에서 수많은 진료를 받고 뭐 전문 의사들의 이런 진료 기록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이 다시 산재보험공단에 와서 심의를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절차가 있어서 정말 황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이제 심의 그 기구에 갔더니 정신과 담당 의사가 없어요, 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제 행태에 절차적인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누락되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게끔 그렇죠. 지금 네. 만들고 있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 이제 있는 저도 이제 이게 승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지금도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거기는 승무원이라는 직종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일하기 되게 좋은 환경 아닌가, 배려라는 게 회사 차원에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짐작해서 하시거든요. 특히 이 화려한 유니폼 때문에 꽃처럼 대우받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이 훨씬 보호받는다라는 착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여성 노동자로서 승무원으로서 또 이번에 이런 산재 과정을 겪으면서도 더 느끼셨겠지만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고 여전히 이 노동 환경의 불합리함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제 정치를 꿈꾸고 또 국토위를 가실 분들도 이 시청자분에 계실 수도 있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는 기압차를 경험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차를 경험해야 하고 그런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휴식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를 담당하는 그 사무실 직원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휴게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항공기 승무원도 8시간 근무했으니까 비행기에서 1시간 쉬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법에 일괄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는 비행 중 휴식 시간, 휴게 시간에 대한 거는 없고요. 비행 후에 뭐 몇 시간 이상을 비행했을 경우에 몇 시간 이상 최소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휴게권에 대한 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저희의 그 피로 관리에 대한 법령은 소위 말해서 지금 디테일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이 법이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 이후에 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노동법, 근로자보호법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많이 개정이 되었고 신설된 법들도 많은데
저희의 그 건강권에 관련된 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법 뭐 이것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간 것 그거 말고는 피로도에 관련된 법은 20년 동안 한결같은 그 표 하나로만 되어 있고 연간 비행시간 1100시간, 월 비행시간 120시간 제한에 대한 것 말고는 없는데요.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그 기장님, 운항 승무원의 경우에는 연간 비행 시간이 1000시간입니다. 네, 저희와 월동안 다르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휴식 시간은 물론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운항하시는 분, 네, 운항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엄청 뭐가 많아요. 네, 표도 많고 그 적용받는 것들도 많고 이것이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저희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또 이제 새로 뭐 적용되는 기준 또 사회의 법망이 바뀐 그렇죠. 부분에서 함께 병행되어서 바뀌는 부분까지 있는데 이 승무원이라는 직군은 거기서 좀 외면돼 있다, 도외시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심지어 저희 그 회사에서 저희 스케줄을 하는 그 단협 뭐 그 스케줄 규정 뭐 이런 거에는 저희가 주 5일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6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초반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거의 그 월 비행 시간이 거의 100시간 가깝게 10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스케줄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자주 바뀌고 연휴는 물론이거니와 그 연간 대유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로 보면 분명히 승무원은 부족하고 승무 업무가 지금 과도하게 너무나 승무원에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유니폼을 입고 또 화려한 모습으로 많이 보이다 보니까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무 환경은 점점 개선되기보다는 안 좋아지는 걸로 느껴진다. 지난 20여 년간의 비행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바는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그럼 이게 왜 안 이루어질까라는 이제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는 애한테 젖준다는 얘기처럼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의사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운항 승무원 기장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단결된 협의체, 뭐 그 조종사 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근무 환경의 스탠다드 또 그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것까지 많은 압력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승무원들은 그냥 유니폼 입는 존재 정도로만 각인돼 있지 승무원들이 이제 그 직군에 있으신 분들이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외부로 단결된 모습으로 표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방암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나서야 내 권리를 이제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꼭 주장하는 과정 정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정도 과정에서도 부딪힘이 많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사례가 그 다음 사례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선제를 받기 위해서 또 회사 복직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러모로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노동조합이라는 활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지부장님이 자, 왜 여러분들이 직원연대라는 노조에 가입하셔서 혹은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에 대한 피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2018년 촛불 집회를 할 때 대한항공 촛불 집회를 가셔야지. 2018년도 대한항공 광화문 촛불 집회를 하던 당시에 그 이전에 이제 한 1000명씩이 들어갈 수 있는 카카오톡방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방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노동조합, 제가 겪어온 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노동조합을 만들자,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많은 카카오톡방에서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노동조합을 만들자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 그 부대변인도 겪으셨지만 그 노동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안 좋은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봤기 때문에 그걸 새로 만들고 뭘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개개인의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는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제가 그때 주장한 바에는 뭐냐면 압력단체로서 행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의 노동조합을 좀 압력을 가해서 우리들 노조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노동조합은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서달라라는 그런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여기 계신 부대변인께서 언론에 어영노조 이제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조에서 제명을 당하십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조가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랐었고, 노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랐었는데, 자기 노조를 어용이라고 욕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노동자가 회사랑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뒷배는 노동자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어떤 뭐 고위층을 알던가 뭐 정치 세력의 뭐 누구를 알던가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개인이 회사랑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에 받쳐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을 스스로 제명시켜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구나, 더 이상 기대할 바는 없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저도 했었고,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동의를 하고 의기투합을 하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대한항공 직원들 지부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저희 간부들, 여기 계신 부대변인께서 지부장이셨을 때 저희들 개인의 휴가를 써서, 개인의 쉬는 날을 써서 나와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것들을 대부분이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항공 직원들의 권익, 대한항공 직원들의 이익, 대한항공 직원들의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면서 오너가의 폐해를 물론 꾸짖기도 했지만 주 목적은, 노동조합의 주 목적은 노조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꿨던 것이 아까 전에 말씀했던 생리휴가, 그다음에 휴가,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많이 생겼던 휴게실, 저희가 노동부에 고발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적체되었던 휴가비 정산, 일회성에 그쳤지만 그거 저희가 노동부에 고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저희 활동들이 저희가 했다는 프랜카드나 아니면 광고를 하진 못했지만 저희가 행동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고, 회사는 또 저희가 드러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한 것 마냥,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가 한 것 마냥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뭐 양비론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쪽의 무게가 치우침에도 불구하고 뭐 중간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요즘 메이저 언론들이 하는 행태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양비론을 벗어나려면 무게가 무거운 쪽과 가벼운 쪽을 가늠을 해서 일단은 무게치를 옮겨서 평행을 놓고 바라보는 게 저는 양비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쯤에서 저희는 지금 많이 무게가 모자라고, 회사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런 저희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줄 조합원 수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더구나 많은 직원들이 저희한테 응원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의 가입은 많이 이제 더딘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회사랑 대등하게 견주려면
직원들 또는 조합원들이 무게추를 좀 옮겨서 저희 쪽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것이 저희 조합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 저희의 뒷배가 돼주시고 저희의 덩치가 커지면 비슷한 몸무게로서 회사와 타협을 하고 저희 직원들의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복지 혜택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의 호응과 격려와 그다음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참 어렵게 대한항공 직원연대라는 노조가 발족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정말 죽을 만큼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조합이 가장 필요했던 이유를 우리 지부장님이 지금 또 다시 말씀해 주신 바를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권리를 대변해 줄 단체가 회사가 되면 너무 좋죠. 회사가 항상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산재를 당하시고 내가 조금 필요 없는 존재가 됐을 때 또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나의 권익 보호받아야 하는 조직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는 노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연대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릴 테니 많이 가입해주면 월급게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현진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네. 되겠죠. 부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회사가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런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울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가족이 느꼈던 슬픔도 컸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유방암 걸린 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암 환자 찾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대비하지 않았나? 마음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수술 전날까지 말을 하지 않았었고 저희 남편만 알고 있었는데 좀 그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고 아쉬웠었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체력으로는 어디 가서 두 번째 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하루 그냥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힘들 만큼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복하고 극복하는 네. 과정의 네.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이 진짜 컸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이제 회복 중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그 국제선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한 번씩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생겼느냐라는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회사가 네, 그렇죠.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이런 법령이 전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는 국가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승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직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 도움은 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 주시고 저희 승무원들이 좀 많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암 환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매편 비행할 때마다 누가 암이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분들도 좀
산재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래야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네, 그래야 저희 후배들이 이제 뭐 여성계 질환, 여성계 암이 걸렸을 때 여성들이 겪는 그런 호르몬계 암이 걸렸을 때 그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처럼 바로 승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암 환자 찾기 캠페인도 벌이고 또 산재 인정으로 끌어내서 또 많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승무원들의 휴가 많이 반려되고 있는 휴가를 계속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승무원들의 휴식 시간 또는 비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했었었고 결국 돌아오는 답은 뭐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취했었지만 그 결과는 뭐 늘 똑같은 대답만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편당 승무원 수를 늘려라. 그다음에 승무원이 부족하다. 뭐 아무리 몇 년 동안 떠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회사는 없었다. 근데 이제 그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암 발생 환자가 일어났다 또는 휴식 시간이 부족해서 뭐 여러 문제가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데이터가 모아지게 되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 비행 시간을 조정을 하고 승무원의 휴가를 많이 주게 되고 그로 인해 필요한 인력은 또 서로 뽑을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암 환자 찾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는 암이 걸리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 부분 산재 인정 충분히 될 것 같으니 좀 산재 인정을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했더니 뭐 이미 다 끝났는데 뭐 귀찮아서 또는 뭐 회사에 밑볼 일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승무원들께서는 대한항공을 너무 이제 좋아하셔서 자기 비행 중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 딸 되시는 분에게도 이 승무직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암이라는 질병에 관련돼서도 고스란히 따님에게 물려줄 생각이신가는 좀 대놓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암 환자 찾기 그다음에 또 기존에 암에 걸리셨던 분들 살펴보셔서 산재 인정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한항공이라는 이제 특정한 회사를 두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노동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함께 일할 때 또 내 노동력이 착취의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다가 그것이 어떤 이제 한계점을 부닥쳤을 때 제가 늙어서 더 이상 똑같은 그 능력치를 발휘 못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또 다른 기업의 이제 생태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전가는 오롯이 노동자에게로만 돌아오는 이 사회 구조 시스템 전체가 대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이제 지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에 참 또 한편이 울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에게 이 일 너무 좋아 너도 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당신은 오케이였겠지만 누군가는 겪었을 방사능으로 인한 암이라든지 또 다른 산재라든지 그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저는 이제 대한항공을 떠나온 입장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로 또 중심부로 잘 자리를 잡으셔서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소 개인적인 박창진의 얘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미지의 세계, 승무원의 세계, 항공사 안의 이야기, 또 합병 과정에서 현재 대한항공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등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아마 재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두 분 모셔서 또 재미있는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아프지만 괜찮아의 박창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